네,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3인칭 시사 시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원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에 대해서 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법정 출석하고 오신 건가요? 오늘 저는 출석을 안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준석 당 대표랑 이제 전주혜 네. 비대위원이 오늘 출석을 했고요. 네. 오늘 또 열띤 법정 공방을 펼쳤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 공방 내용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이번에 그 펼쳐진 가처분은요. 네. 지금 2차, 3차, 4차를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2차, 3차만 오늘 이제 심리를 한 거고요. 네. 4차라는 것은 그 비대위원장 정진석 그 부의장에 대한 것은 이제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연기 요청을 했죠? 예, 그 네. 기일 변경을 해서 이제 기일이 옮겨졌는데 이제 네. 오늘 한 것은 사실 핵심은 당원 개정에 대한 그 의결을 멈춰달라라는 가처분에 대한 오늘 그 심리가 주되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아마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당원 개정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그 비대위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무효 판정 받은 것을 또 꼼수로 당원 개정을 통해서 다시 비대위를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인정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에 대해서 특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도 위반이 된다는 논리고 네. 또 하나는 이것이 또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사람의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네. 금지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것도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위반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이고 네. 결국 절차 문제보다는 이번에도 내용 판단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조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공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주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측의 주장도 좀 소개를 해주셔야죠. 제가 그 설명을 안 한 이유는 네. 사실 좀 옮기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지금 이제 두 가지만 자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첫 번째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최고위가 해산이 됐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지위가. 그럼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상당히 불리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비대위 자체를 무효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최고위가 해산된 게 아닌데 네. 자꾸 해산됐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건 재판부의 판단과 반대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의 자율권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하. 그것도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정당의 자율권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정당의 자율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자율권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는 것이고 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법부가 개입해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서 아하.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이거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보도로 지켜봤죠. 제가 현장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제가 뭐 닫힌 법원문을 억지로 열고 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네. 보도로 보도로 지켜봤는데 예. 저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당이 최대한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과도하게 지금 뭐 저 판단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온 입장들을 유지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지난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한 것이 인용되면서 나왔던 이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쟁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정당의 자율성에 관련된 것은 물론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된 거에 대한 여러 주장과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정당의 자율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그 얘기는 이제는 지난 단계예요. 이제 아하. 새로운 단계에서 네. 그 주장을 또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별로 성의가 없는 대응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징계 처분이 돼서 당원권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대한 사안은 당원일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당원 자격이 정지가 돼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허.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당원 당규상의 어떤 이 독소 조항 때문에 네. 징계를 받거나 제명을 당해가지고 당원이 아니게 된 사람은 그 정당의 그 당규가 잘못됐다라는 취지에 그럼 뭐 자기 권리 구제를 위한 쟁송을 못 하는 거냐 그러면 그러네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대목이 될 수 있는 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뭐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문제고 계속해서 이제 정당의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한도가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예를 들면은 네. 지금 비대위가 구성된 근거가 개정된 당원 당규에 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도 처음 답변하고 이후 답변이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정된 당원 당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준석 대표 쪽에서 하니까 네. 근데 말을 잘못한 것이고 개정된 당원 당규에 의해서 새로운 비대위 된 것이다. 예. 이렇게 바꿨다고 하니까 네. 별로 성의 없는 대응을 하고 있고 아하.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어쨌든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진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계속 지켜보셨죠? 예, 뭐 아무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풍전등화 비대위를 지금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맡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준석 대표와는 거의 치킨 게임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것 같고 사실 과거에도 정진석 부의장이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갔을 때부터 지금 이 모든 사단의 그 시발점이 되는 네. 그 총대를 메고 처음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하셨었는데 예. 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는 어느 정도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네. 식의 좀 이야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윤석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아하. 또 이준석 대표는 한 손에는 당원 모집을 하고 한 손에는 당을 비난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현명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결국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비대위의 비정상성을 밝힐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둘의 관계는 좀 먹구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뉴스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깜냥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지 않은데 네. 되도록이면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됐으면 예. 이전 비대위는 어쨌든 법적 처분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네. 이것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가 뭔가 이 정치적인 성과를 내고 네. 이 갈등을 봉합했다라든지 치유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 이 생각부터 할 그렇죠. 할 건데 그렇죠.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네. 이준석 대표는 이미 강을 건넜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봤어요. 근데 네. 이 얘기예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입문 선언을 할 때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6월 달에 그때 이제 일부 당내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의원들이 네. 아직 입당도 안 한 이제 막 정치 참여 선언하는 분의 그 행사에 막 대거 가고 그랬죠. 바로 옆자리에 서서 팔짱 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막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의원 등에게 일종의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가면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아하.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제3세력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그 정도 얘기를 못 하느냐. 그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정치적 해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게 오늘 법적 대응이 좀 제가 볼 때 별로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법적 대응을 잘 해가지고 이기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고 아하. 이준석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서 절충하는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 네. 남은 결론은 28일 날로 미뤄졌는데 28일 날 당일에 법원이 결정을 안 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날 윤리가 또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제명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해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를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예. 최선이다라는 판단이 이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평론가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하. 유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깜냥에는. 알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우선 어쨌든 비대위 출범을 했고요. 그 비대위원들의 구성 그리고 첫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좀 종합적인 평가 좀 해주시죠.
우선은 뭐 비대위가 뭐 균형을 가진 이제 그런 비대위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점수를 얻긴 힘들어 보입니다. 뭐 균형이라는 것도 마치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은 소위 말하는 친윤 인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김병민 전 선대위 대변인도 그렇고 뭐 예. 정점식 그 의원은 이제 검사 출신이라 워낙 친분이 두텁고 네. 뭐 전주의 의원도 선대위에서 활동을 오래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전주의 그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호남 몫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사실 호남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지역구도 서울 쪽으로 알아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분은 그냥 호남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호남하고 지금 인연이 딱히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걸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비례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대위라는 것이 당의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국민의힘 논리를 받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라는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떠한 신선함과 그 어떠한 개혁 의지나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할 만한 역량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은 박한 점수 주시는 것 같고 뭐 오늘도 회의에서 뭐 중진에 대한 그런 여야 뭐 협의체를 만들자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예.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지금 풍전등화 비대위거든요. 아하. 그 어떠한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가 딱 살 수 있는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책을 드리자면은 원칙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법부 논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원칙으로 법원의 결정 존중해서 우리는 원복하는 원상 회복하는 비대위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당의 모든 비상 상황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용단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원칙으로 돌아가는 원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신인교 변호사님은 굉장히 이제 100점짜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50점짜리라도 하자. 그래서 원상복구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네. 비대위가 중심을 잡아서 대통령도 설득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설득을 해라. 그걸 할 수 있는 비대위여야 하는데 이런 구성으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윤 비대위 아닙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반윤 비대위를 구성할 수도 없지 않느냐. 본인이 실토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마음도 없고 그런 걸 하기 위해 어떤 절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대위도 아니라다라는 거를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고 우려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민아 시사평론가가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이 첫 번째 아이템도 그렇고 두 번째 아이템도 그렇고 뭐 계속 하는 얘기에 약간 지겨운 네. 마음도 있는데 두 번째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까? 상당 부분 이해가 안 상당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재명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의혹에 대해서 아하. 뭔가 첫 발언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첫 발언 그동안은 사실 상당히 말을 아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입장 표명을 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최고위에서 네. 직접적으로 성남 FC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검찰이 하명수사를 하고 있다 막 비판을 했고 예. 오늘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박광계 의원도 KBS 라디오 출연해서 네. 지금 경찰이 검찰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막 제기를 했는데 또 박광계 의원이 이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또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네.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정적 제거나 뭐 공격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생 챙깁시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 예. 보복 수사 내지는 야당 탄압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실관계가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생긴 얘기라 그러면은 뭐 널리 양해해서 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 얘기들이 다 과거에 있던 일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안 된 것이 지금 넘어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수사도 안 해보고 항상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매번 특검을 가자고 이런 식으로 정쟁화를 먼저 시도를 하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어허.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유형이에요.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받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하고 구조가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성남FC 같은 경우도 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냐면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하. 근데 당시에는 미르재단이라는 것도 제3자 뇌물로 이제 처벌을 한 건데 네. 당시에 그 미르재단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어서 실질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경제 공동체로 이론을 확장해서 묶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성남FC라는 것은 또 제3자 뇌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남FC 구단주가
이재명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본인이 지배하는 데다가 그걸 받았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미르재단보다 좀 더 이건 개연성이 있고 좀 더 직접적인 조금 더 그 어떻게 보면 문제 혐의를 더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 뭐 다 자긴 탈탈 털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예를 들더라도 성남지청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할 때 박은정 지청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박은정 지청장이 추미애 전 장관의 가장 측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당시에 사표 쓰고 나가면서 수사 이런 식으로 막으면 못한다 이러면서 그렇죠.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수사의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려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결국은 성남 FC라는 시민 구단인 것이고 그 구단주가 이제 성남시장인 것인데 결국은 후원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런 걸 유치해서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걸 유치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의심을 샀을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런 거고 저렇게 보면 저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수사를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정치 보복의 성격이 짙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반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시 뭔가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한 상황에서 시작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상황이 우려되는 건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경찰이 원래는 지난해 어쨌든 이거를 불송치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랬죠. 그게 뭐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 정권이어서 그랬던 건지 네. 아니면은 그때는 포착 못했던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수사 그리고 기소 내용 그리고 재판 이런 것들을 봐야지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뒤집힌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예요. 무죄가 나와도 그러면은 왜 경찰이 지금 입장을 바꿨습니까라는 게 논란이 될 것이고 그러게요. 유죄가 나와도 과거에는 왜 손방망일 것입니까? 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논란이 될 건데 어쨌든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건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법리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이 디테일하게 반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신은규 변호사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가 제3자 뇌물이고 뭐가 뇌물이고 이런 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제3자 뇌물과 경제 공동체 이 이론을 가지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 제3자 뇌물 구성을 위해서 경제 공동체가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제3자가 뇌물 받았고 거기에 더 필요한 거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없어서 네. 제3자 뇌물로 의율한 것이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하. 사실 잘 납득 안 되는 반론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분 말씀 들으시다가 청취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8849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시민구단도 후원금 받았으면 그 지자체장도 제3자 뇌물죄인가요? 신 변호사님.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면요. 예. 제3자 뇌물죄는 요건이 부정청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 나온 기업들이 다 지금 제3자 뇌물로 된 게 아니라 한 기업만 네. 지금 청탁에 관련돼서 그 부지 제공을 해서 상업용지로 바꿔가지고 막대한 지금 이익을 줬다라는 그 부정청탁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이 3천여 평에 달하는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청탁 여부가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네.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다 뇌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그런 넓은 이론을 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제3자 뇌물로 처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내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그냥 이런 논리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예. 과연 당시에 어떠한 정황 속에서 누군가 특혜를 받든지 그것이 뇌물성, 대가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는데 수사 자체를 막으면서 그냥 애초에 정치 보복이다. 이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기에는 너무 개연성이 짙다.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경찰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산건설의 구체적인 이제 청탁이 있었느냐라는 대목에 대해서 과거에는 없던 진술이 지금 보안 수사, 추가 수사하면서 두산건설 측에서 나왔는데 예.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우리는 찾아서 이런 제3자 뇌물로 의율해가지고 이 검찰에 송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또 반론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두산건설에서 나온 어떤 공문인 것인데 네. 그건 두산건설의 공문인 것이지 성남시하고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낸 거하고 네. 그다음에 두산건설이 뭐 나중에 어떤 이 건설상 이익을 얻은 거하고는 별개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요거는 구체적으로 경찰이 확보한 게 뭔지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보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끌어 왔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